예,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뵙죠? 예, 여기 강의실이 더 좋아졌어요. 단촐하고. 예. 지금 계속 오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또 예, 어서오세요. 예. 제가 영업을 했어야 되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영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강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7월 첫 주인데, 7월달, 8월달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핸드아웃 나가는 프린트물하고 하셔가지고, 7, 8월달에, 7, 8월달까지 다 하시면, 이제 여기 받으신 오전에 오시면 이제 받는 프린트 있잖아요. 그거 이제 기출문제인데, 5년치 기출문제 다 푸시는 거예요. 5년치 기출문제 다 푸시는 거고, 그리고, 문제 계속해서 푸실 건데, 이제 7, 8월 달에 우리 예상문제집 이제 들어가는데, 저 문제집 이제 살펴보니까, 기출문제가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변형이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 10년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이제 프린트로 다시 또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우리 안 했던 거, 5년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제 7, 8월 달에 기출문제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소한 이게 7, 8월 달에 한 600문제 나와 있고요. 우리가 9월 달, 10월 달 해가지고 한 400문제 정도 풀 겁니다. 400문제. 근데 이게 이제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니까, 그럼 이게 1000문제인데, 1000문제에다가 오지선다니까 5000개의 지문이란 말이에요. 5000개의 지문.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뭐 OX도 할 거고 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찍기 100개 이런 것도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사실 한 95점 맞으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95점 맞으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 공법을 95점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음 해를 기약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만 맞고 들어가세요. 예. 5,000개를 했다. 지문 5,000개를 했는데 도저히 진짜 사실은 5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처음에 이제 40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만 맞추세요. 50점 이상. 60점 정도 맞추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 하시면.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자, 그래서 오늘 문제 할까요? OX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푸셨나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 오늘 아침에 저 비를 뚫고 왔잖아요. 자유로 타고 오는데,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겠다. 갑자기 폭우가 막 쏟는 거예요. 오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극한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 1번부터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 주택법을 해가지고, 주택법 보겠습니다. 네, 여기, 문제 하나, 네. 1번 보시면 주택법 영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용어 정의 이제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볼게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된다. 자, 첫 번째 이제 물어보는 게 우리 복리시설. 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우리가 거기 첫 번째 지금 나와 1번부터 보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유치원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있고요. 경로당이요. 그리고 주민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자,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단순 암기죠. 복리시설. 그러니까 복지관념인 거죠. 근데 요거 잘 보시면 나이 순서예요. 그래서 유치원, 아주 어린 애들, 그 다음에 조금 큰 애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대별로 이제 어떤 복지를 위한다라고 하면 그걸 복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아주 어린 아이의 복지, 그 다음에 어린이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있죠.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여기까지 해서 복리시설이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돼요. 네. 아니, 과감하게 오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 안 시켜요. 네. 네. 문제 안 시킵니다. 과감하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실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나가셔도 돼요. 여기 괜히 또 좁아가지고,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아까 저기 들어올 때 저기 앉아 있었는데요. 잘 안 보여요. 눈이 나빠가지고, 혹시 제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인사 안 하고 가지? 제가 먼저 인사하거든요, 보통? 예, 근데 혹시 안경을 안 끼고 있으면 못 봐서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절대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인사하고 지나갈 사람인데, 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좀 요즘요.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1번 하고 있습니다. 1번에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맞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자, 이렇게까지 추가해서 좀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요 내용도 맞습니다. 자, 그럼 부대시설 볼게요. 부대시설. 자, 주차장,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 도로, 그리고 어떤 그 설치 시설들 같은 것들 있죠. 뭐 관리사무소 하고요. 자, 주차장, 그리고 여기 도로라고 하는 거는 주택단지 안 도로를 말합니다. 주차장하고요. 주택단지 안에 도로하고 관리사무소. 요 정도 좀 기억하실까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시면 건축설비 여기까지 해서 자, 어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딸려있는 시설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관리사무소, 건축설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부대시설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하나 보시고요.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게 주택법에서 이 앞쪽에 나오는 게 용어 정의 이제 구별해서 문제가 나오죠. 복리시설하고 부대시설하고 이제 구별해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요 정도만 외우시면 충분하세요. 세 번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자, 준주택 맞습니다. 준주택 우리 어떻게 외웠죠? 준주택은 오노기다 또는 오노닥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오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 이건 뭡니까? 노인, 이게 지금 노인 복지주택을 말하는 거죠. 노인 복지주택. 그리고 기숙사가 있고요. 다중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다중생활 주택? 저기 시설로 봐야 되겠죠? 야, 다중생활 시설에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 시설에서 앞 글자 따서 외우세요. 오노기다 해서 외우세요. 준주택, 그리고 준주택. 주택을 불었으니까 다중생활 시설. 자, 그래서 시설도 이 다중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준주택에 해당된다. 그렇게 외우시고요. 3번은 맞고요. 4번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여기까지 맞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 문장이 잘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문장 자체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고요. 그리고 전용 주거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85죠? 자, 전용 주거는 85제곱미터 이하다.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로 300세대 미만을 도시 안에서 이제 건설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네 번째,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적용 면적이 자 100제곱미터 틀린 거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면적 규정까지 보시고요. 두 번째,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오노다기 또는 오노기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자, 그럼 그거 찾으시면 되는데 1번 아니고요. 2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자, 다중생활시설 나왔죠? 요거 이제 맞고요. 3번에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죠? 관계없습니다. 지금 준주택 찾는 거니까 오노기다. 요거 찾으면 되세요. 자, 세 번째 문제예요. 주택법령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이 틀린 것은, 우리 세대 구분형 주택하면 이상민 씨 사는 주택이라 그랬죠? 연예인.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칭을 하는데, 원래 녹화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연예인 이상민이 사는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상민 씨가 살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세대 구분형. 하지만 이게 그 특징이 뭐였죠? 구분 소유가 안 된다 그랬죠. 생활 자체는 세대별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 구분 소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좀 크죠. 이게 용산에 짓는 아파트들이 지금 세대 구분형 주택인데, 이쪽에 보면 이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용산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부가 이제 집에서 생활 도우미가 와서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쪽에 이제 기존적으로 어떤 부모 세대가 살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쪽에 자식들 세대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태도한 거죠. 그래서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쪽에
부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출입구 자체가 이제 또 나눠져 있는 거죠. 이쪽에 이제 주출입구가 이쪽에 따로 있고, 여기도 출입구가 따로 있고 해서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세대 구분형 주택의 특징이, 저기 되게 시끄럽네요. 구분 소유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소유를 자체,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 주택 자체를. 이제 그런 특징 하나 우리 배우는데요. 첫 번째, 세대 구분형 3번의 1번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맞습니다. 이상민 씨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욕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현관. 그 제가 말하는 거 프로 아시죠? 일요일날 하는 거. 어저께도 한 것 같은데 저 어저께 못 봤거든요. 자, 1번 맞는 얘기고, 두 번째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각각의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있다? 구분 소유 안 된다 그랬죠. 소유 자체를 나눠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쪽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 나 이쪽 건 아버지 그 당신 거 사는데 이쪽 거는 내가 살고 있으니 이거 나눠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이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면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가벽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가벽으로 이렇게 막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맞습니다. 3분의 1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상민 씨가 사는 주택은 그 아파트 전체 단지 가운데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주택이. 자, 그래서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3분의 1. 자, 다섯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해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전용 주거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맞습니다. 지금 그 4번은요,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이고, 밑에는 이게 조삼모사죠. 그러니까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 이제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용 주거 면적을 계산했을 때 전용 주거 면적의 합계도 3분의 1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전체 호수의 3분의 1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면적을 합쳤을 때 전용 주거 면적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4번하고 5번은 묶으셔서 하나다라고 보시고요. 3분의 1 체크하세요. 네 번째,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되는 것은,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요겁니다. 요렇게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만약에 주택단지,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단지였어요.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요렇게 그 사이에 어떤 뭐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또는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지나가던가 또는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요거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주택단지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뭐 자동차 전용도로, 20m 이상의 일반도로,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통과하게 되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랬어요. 지금 문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1번이요. 폭 12m의 일반도로를 분리된 주택단지. 자, 지금 일반도로라면 20m죠.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를 분리됐을 때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건 20m가 안 되는 거니까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야 되겠죠. 지금 4번에서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이네요. 두 번째,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사이로 고속도로가 관통한대요. 그러면 이거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게 됩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요. 폭 1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잖아요. 8글자니까 8m죠. 자, 그래서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라면 별개로 보는 거니까 10m니까 별개 주택단지로 봅니다. 맞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해서 지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자, 도로법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대요. 이것도 당연히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봅니다. 도로법에 의한,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다라고 지정했으면, 자, 도로법 적용을 받아서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그래서 1번이고요. 5번에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금 4번하고 5번 똑같은 문제예요. 자, 볼게요. 자, 1번이요. 고속도로로 분리됐으면 별개 주택단지로 봅니다. 그렇죠? 주택단지가 있었는데 그 사이로 도로가 관통해버려요. 그러면 별개 주택단지로 봅니다. 두 번째, 폭 2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우리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니까 8m죠.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통과하게 되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그런데 20m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자, 세 번째요. 폭 15m 일반도로. 일반도로는 아까 20m였죠. 20m. 근데 15m니까 이거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죠. 네 번째, 자동차 전용도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다섯 번째, 보행자 및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자, 무슨 법에 의한 도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이건 개별법이 적용돼서. 그래서 5번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겠죠. 자, 6번이요.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여기 원룸형 주택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나온 거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원룸형 주택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배운 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도시 안에 일단 건설한다 그랬고요. 300세대 미만이었다.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85, 그렇죠? 예.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기 안에 요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형 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 어서 오세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 자, 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연립주택 보면 연립은 그 연면적이 얼마였죠? 얘는 660제곱미터를 이상인가요? 초과인가요? 초과.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자, 초과하는 그 주택이 이제 연립주택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이라고 하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는 요거는 이제 연면적이 똑같은 건데,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죠.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둘 다 4층 이하로 짓게 돼 있죠. 4층 이하로. 5층이 넘어가면 아파트로 바뀌는 거고요. 그런데 이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주거 전용 면적이 요거는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예요. 요거는 연면적은 660이고 이거 이하고 요건 초과였는데 요거는 요 두 가지는 자, 주거 전용 면적이 85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에 이제 원룸형 주택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죠. 요거는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예요. 요것만. 그래서 원룸형 주택. 제가 옛날에 신림동에서 원룸형 여기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작아요, 이게. 그래서 요 시험 문제에 그게 나오죠. 하나에 그러면 이게 그거 하기 전에 도시형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하나의 건물 안에 지금 원룸형 주택이 요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요. 요거하고 단지형 다세대를 함께 지을 수 있느냐. 하나의 건물 안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건물 안에 원룸하고 단지형 연립을 함께 또 지을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룸형 주택 그러면 요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되는 경우가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거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요거 기억하세요. 원룸형 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 함께 못 짓는다. 원룸형하고 단지형 연립 함께 못 짓는다. 하나의 건물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 하나의 건물 안에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함께 못 짓는다. 단지형 연립과 원룸형 주택 함께 못 짓는다. 일단 그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문제를 볼게요. 지금 3번 3번이 아니죠. 지금 6번 알고 있죠? 네, 6번이요. 그러면 6번이요.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원룸형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들어간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첫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50제곱미터 안에 욕실, 부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거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한 개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분할한다. 자, 그렇게 하나 보시고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인 경우에 욕실 및 보일러를 제외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틀렸죠. 요거 40을 30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맞다고 하고 이제 외우세요.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를 제외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외우세요. 40이 아니라 30입니다. 전용 면적은 50가지인데 지금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자, 욕실 및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자,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원룸형 주택 틀렸죠.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50이요. 5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요 6번은 별표하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6번 하고요. 별표하시고 7번도 별표해 두세요. 자, 7번이요. 볼게요. 7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라고 나오면 맞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두 번째,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자, 맞는데요. 가로 하나 치시고요. 아파트 아닌,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아파트 아닌 거예요, 이거. 자, 세 번째요. 왜냐하면 밑에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이 아파트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려면 원룸형 주택으로만 건설해야 돼요. 아파트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려면 원룸형 주택으로만 건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번하고 3번하고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라고 하면 이거 아파트 아닌 거예요. 아파트 아닙니다. 아파트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려면 원룸형 주택으로만 건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3번 별표하시고요. 외우세요. 자,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려면 원룸형 주택으로 건설해야 돼요. 그러면 50제곱미터 이하짜리로 계속해서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우리 지난 시간에 송도가 그랬잖아요. 송도. 관광특구였죠. 송도는 관광특구. 외국인들 많이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관광특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죠. 예, 들어오세요. 네. 예. 거기 문제 뒤에 있거든요. 문제 하나 받아. 예. 앞쪽으로 오셔야 되겠네. 저희 자리로 가서. 예. 아니면 저 뒤에도 있는데요. 네. 저는 앞에 앉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자, 그래서 네. 이제 늦게 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저랑 얼굴 맞대고 이제 예. 네 번째요. 7번에 4번 보시면 그래서 7번에 3번은 별표하시고 기억하세요. 자,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세요. 네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시장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건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다운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시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높게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냐? 사람이 많은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5번이요. 준주거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는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로 바꾸시고요. 외우시는데 우리가 준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이에요.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에서 그럼 제가 맞는 지문으로 볼게요.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는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이라면 원룸형 주택하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이게 왜냐하면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요거는 함께 못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인 거예요.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를 하나의 건물 안에 못 짓는다고요. 그러면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함께 지을 수 있다. 이 말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림동에 원룸 살 때 제가 여기 밑에 애들은 막 닭장처럼 막 살아요. 이렇게 닭장에 사는데 주인집에 한 달에 한 번 월세 내갔다 올라가면 여긴 천국이구나 그랬잖아요. 여기 되게 이거 다 뚫어서 사니까 얼마나 우리는 한 3평 사나? 한 집에? 이렇게? 3평 사나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 여기는 막 한 30평만 넘어가도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넓은 데 살아? 막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 들어가는 단지형 연림, 단지형 다세대는 함께 못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5번은 다시 제가 맞게 읽어볼게요. 준주거지역, 가로치시고요. 상업지역도 됩니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사람 많은 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는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해서 외우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리고 우리가 원룸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 많은 지역에서 짓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 경제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는 걸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좀 틀린 문제죠. 자, 7번도 별표해서 외우시고요. 다. 8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이요. 폭 10m인 일반 도로로 나면 무조건 20m 이상인 거죠. 일반 도로를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가 틀렸습니다. 20m 이상의 일반 도로를 분리된 토지가 됩니다. 그렇죠? 20m 이상. 그래서 이거 숫자. 만약에 또 그거죠. 우리가 문제를 딱 봤는데, 뭐, 보기 1, 2, 3, 4, 5번에 예를 들어서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근데 정 모르겠어요. 숫자가 나오는 건 다 제끼세요. 숫자가 나오는 건 그냥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생각이 안 날 때, 무조건 제끼지 말고요. 생각이 안 날 때, 그쵸? 처음부터 제끼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법 들어간 거는 다 숫자 가지고 장난하니까, 숫자 정 모르겠으면 숫자는 그냥 틀렸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 있었죠? 뒷 문장에 뭐 아니할 수 있다. 뭐 그러면 되게 다 맞는 문장이에요. 내용하고 상관없이. 아니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쵸? 네. 해보세요. 자, 진짜 그런가? 자, 1번이요. 그래서 다시 10m인 일반 도로가 틀렸죠? 20m 이상의 일반 도로를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라고 해야 맞고요. 두 번째,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여기까지 맞죠? 세대별,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예요? 300세대. 아까 요거 했잖아요. 공구를 만약에 주택단지로 이렇게 원래는 하나였는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0m 이상의 일반 도로,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런 게 지나가게 되면 별개 주택단지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별개 주택단지로 나누게 돼서 만약에 이쪽에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1공구라고 하고요. 요거를 제2공구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공구라는 말을 지칭하려면 일단 뭐예요? 300세대 이상일 것. 300세대 이상. 그래서 우리가 600세대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역의 세대 수가 600세대 이상이 되면 이거 두 개의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읽었죠? 8번에 3번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자, 이상민 사는 주택이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여기까지 맞고요.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랬죠? 구분할 수 있는, 틀렸습니다. 이건 올해 예상 문제예요. 구분 소유 안 되는 거예요. 구분 소유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나눠 사는데 아버지 큰 집 살고 나는 여기 한 집이긴 하지만 아버지 크게 살고 나는 여기 좁게 사는데 독립된 생활할 수 있으니 아버지 나눠주시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구분 소유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참 행복하죠. 네. 그리고 네 번째요. 500세대인 국민주택에, 자,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죠. 아까 300세대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도시 안에 건설하고 300세대 미만.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자, 300세대 미만입니다. 다섯 번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동택지에 해당된다. 이 끝에부터 외우세요. 앞에 법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금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동택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이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해서, 자, 우리 지금 보면은 이게 문제 물어본 게 주택건설법에 따를 때,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를 때 등록사업자를 물어본 거죠. 등록사업자 물어본 겁니다. 자,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등록을 하려면, 자, 공동주택을 이제 건설하는데 등록사업자를 배웠었죠. 등록사업자는 이제 어떤 경우가 돼요?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1년에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등록하고 사업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세대 이상의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동주택입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는 등록하고 사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택 안 짓고 대지만 조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거 이상이에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자는 등록하고 사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등록하고 사업하시오.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그쵸? 네.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는 등록하고 사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등록하고 사업하시오. 요런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밑에서 할 건데 등록 그 공동사업자가 있죠. 공동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에서 우리 이 공동사업주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면 위에 나와 있는 등록사업자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공동사업주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있는데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가 이렇게 뭐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짓는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뭐 이런 걸 원할 때 또는 대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할 때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토지소유자. 그리고 조합이 있었어요. 조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고용자라는 게 있었죠. 고용자. 그런데 여기 토지소유자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사항이 있어요. 재량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랑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꼭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얘는 의무라고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었죠. 얘는 뭐뭐 하여야 된다. 등록사업자와 반드시 함께 사업하여야 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의무. 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법에서 따를 때 이 조합은 우리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해서 이렇게 조합은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조합은 총 세 가지가 있었죠. 지금 뭔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자, 이제 문제 보면서 할게요. 자, 9번 보시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자, 1번 박스죠. 연간 자, 몇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몇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자, 그러면 기억은 20이죠.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그리고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밑에 니은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자는 국장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입니다.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10번에 자,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조합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 가운데 이제 좀 조합이 나온 거예요. 조합에 관한 문제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첫 번째 1번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1번 틀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요거 설명하려다 가면 자, 우리가 등록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토지소유자, 조합, 그리고 고용자. 이 조합 안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데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1번에 다시요. 그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금 제가 2번 했거든요. 다시 읽어볼게요. 1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가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가 돼요.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자기가 지금 이미 토지 그 건축물하고 건축물에 수반되는 이제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조합에서 원래 그 그러면 여기서 등록사업자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제 토지소유자, 조합, 고용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얘는 빠진다는 거예요. 얘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얘네만 등록사업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빠지는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얘는 빠진다. 자,
그리고 그래서 1번 이제 별표하시고 외우세요. 다시 읽어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예요. 없다. 있다가 아니라 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돼요. 자, 두 번째,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이제 주택 마련이 목적인 거였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지금 보시면 이 조합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이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얘는 지역주택조합은 그러면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을 등록한 자가 있잖아요. 얘랑 하고 있기 때문에 얘 허가증 빌려가지고 같이 하는 건데 얘가 또 등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자와 공동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은 국장에게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혜택인가요? 자꾸 왜 2번 얘기하고 3번 읽고 막 그러죠? 3번.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리모델링,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이 오래됐어요. 뭐 15년 이상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 하려다라고 했을 때 그 리모델링 결의에,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사람,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팔고 나가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이건 별표하세요. 인가가 아니고 신고로 바꾸시고요. 별표하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에요. 자, 국민주택이면 아까 우리 뭐였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조정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이제 국민주택이었는데요. 이런 걸 공급받기 위한 그러니까 주택 마련이 목적인 거예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 자, 원래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요건을 완화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신고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별표하시고 외우시고요. 다섯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이어야 된다. 여기 리모델링 조합인데 요 부분 지워버리시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택조합입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요거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15년 이상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또 대수선을 한다면 대수선이 이제 아파트 처음에 1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래된 건데 이런 사람들은 조합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친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조합원 구성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11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이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 사업 등록을 해야 된다.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하려는 조합은, 필요 없다 그랬죠? 주택건설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야 맞죠? 주택건설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등록한 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또 등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규칙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상 책임 당연히 집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어느 법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이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죠.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당연히 뭐 계약상 책임 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도 당연히 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배상 책임을 무조건 집니다. 세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일로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 전용 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의 주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거죠. 무주택자이거나. 그러니까 요 두 가지요. 요 두 가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 조합원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주택 마련이 목적인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거고,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주택 마련이 목적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이 돼야 일단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 조합원이 되려면 요건이 무주택자, 나 집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주택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도 조합원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기는 있는데 작게 갖고 있는 거죠. 작게 갖고 있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나중에 주택을 분양받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이 직장주택조합 요게 있어서 직장주택조합 요 부분에 있어서 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설립 목적이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게 목적이다. 국민주택 공급받기가 이게 목적이라면 주택조합 자체에 대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설립 신고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건을 굉장히 이제 완화시켜주는 거죠. 설립 신고. 그리고 해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라. 그래서 요건 자체를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이 틀린 거죠. 자, 지금 자격이 없다 그랬으니까 아닙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받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 여부는 당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요 지문 체크하시고 외우세요. 조합의 설립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인가라고 하는 게 인가가 이제 원칙적인 모습인데 이 무주택 아까 여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해도 된다라 그래서 요건을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읽어보시면 주택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승인을 받아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에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당해 조합원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인 기준으로 한다. 외우시고요. 다섯 번째,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주의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있습니다. 자, 있다. 자, 우리 조합 아까 설립할 때 어때요? 명수는 20명 이상, 그리고 조합원 구성이 전체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요건이 있었죠. 50% 이상, 그리고 20명 이상일 것, 이런 요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되면 20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이제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합원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주택을 분양받기 전에. 그러면 당연히 20명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이제 넘겨줘야 되겠죠. 제3자에게. 상속받은 자가 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12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여기 1, 2번, 4번, 5번 요건 다 읽어보시는데 지금 보면 1번, 2번, 4번, 5번 자, 다 보시면 1번이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그 다음에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한 조합 내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조합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4번 보시면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 주택 건설 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 규약의 변경, 맨 끝에 조합 규약의 변경해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돈 내고 조합 규약을 어떻게 이제 바꿀 건지 이런 것들은 조합 내부의 문제죠. 1번, 2번 다 포함해서요. 지금 뭐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자, 이런 것도 다 조합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의 발행 방법의 변경이 있거든요. 이 주택 상환사채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공사비 마련하기 위해서 자, 공동주택 짓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이건 조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주체가 자, 옆에 쓰세요. 주택 상환 사채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관련이 없어요. 외우세요. 자, 주택 상환 사채는 공사비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정확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다. 따라서 조합하고 관계가 없어요. 1번, 2번, 4번, 5번은 다 조합 내부의 문제죠. 그래서 조합이 담당하게 돼 있는데
지금 3번 같은 경우 주택상환사채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거니까 조합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 13번이요.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조합이에요. 1번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맞죠? 여기까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등록사업자는 일단 요건이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건설하려면, 자, 최소한 그 등록사업자와 함께는 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맞죠? 외우세요. 자, 밑줄 그어놓고 이거 외우세요.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건 주택 소유자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너무 오래됐으니까 리노베이션 하자, 새로 고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우리 배웠죠? 그래서 주택 팔고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 팔고 나가시오. 자, 그래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를 있다로 바꾸시고 외우시고요. 세 번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주택입니다. 자, 이런 그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시고, 맞죠? 신고해야 된다. 임가 아닙니다. 임가 X 써놓으세요. 임가 X. 자, 신고해야 된다. 네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의제 규정이에요. 맞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있다면, 너 알고 취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너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너 알고 건축물 사기로 한 거지? 아파트 사기로 한 거지? 자,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주택이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주택에 대해서 그 주택을 샀다. 자, 건축물을 취득한 자,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이미 그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취득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의제 규정 맞고, 이것도 외우세요. 다 외우시는 거죠, 뭐. 자, 다섯 번째.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하세요. 공법이 뭐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뭐 이거 그냥 외우는데 장사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공자와의 공사계획 체계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뭐 맞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맞습니다. 자, 14번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보시면 항상 나오는 것만 나오죠. 13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5번을 우리가 지문을 모른다 그래도 2번 같은 경우, 1번, 2번, 3번은 우리가 맨날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외우시면. 자,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제 14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 기존 14계층 건축물의 수직 증축형, 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허용되는 경우 2계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증축할 수 있다? 맞습니다. 15계층 이상이면요, 3계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15계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3계층까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3계층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4계층 이하의 건축물이라면 2계층까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2계층까지 증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계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수직 리모델링 가능하고요. 14계층 이하면 2계층까지, 자, 2계층까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리모델링. 자, 1번은 그래서 외우시고요. 요걸 외우시면 되죠. 자, 이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거기 두 번째 줄, 주택 소재지부터 맨 끝에 줄 제출하여야 된다라고까지 괄호를 묶으시고요. 지금 주택 소재지,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제출해야 된다. 여기까지 내용은 지역주택조합하고요, 지역주택조합하고요, 직장주택조합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자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을 가지고 있고 주택의 지분 범위만큼의 대지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용 승낙서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주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뭘 누구한테 또 대지 사용 승낙을 받겠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만 설립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80%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적용 없습니다. 주택조합 우리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래서 80%의 적용 규정은 얘네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얘네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건축물하고 토지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용 권한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 이런 조문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별표하시고 또 외우시고요. 3번.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 분수구청장에게 신고, 틀렸죠?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이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별표하셔야죠.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는 겁니다. 리모델링 허가예요.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은 허가입니다. 허가. 자, 그래서 신고가 아니라 허가고요. 네 번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위로 올리는 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첨부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증축형 리모델링은 15년입니다. 위로 올리는 거 있죠. 이거 아까 저 증축형 위로 올려버리는 거는요 15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수선 했었죠.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들어가는데 이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10년이 경과해야 돼요. 증축형 이거 위에 거예요. 15계층 이상이라면 3계층까지 올릴 수 있다. 그리고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모델링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건데 증축형 리모델링 위로 올리는 거, 이 증축형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5년이 그러니까 아파트 만들어지고 나서 15년이 지나야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수선은 우리 뭐였죠?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그렇죠. 기둥, 보, 바닥판 뭐 이런 것들 3개 이상 하거나 뭐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이런 거였죠. 기둥, 벽, 바닥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체하거나 증설하거나 또는 3개 이상의 수선 이런 것들이 대수선이었어요. 벽이라면 내력벽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이상을 이제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에 해당됐고요. 그런 것들은 10년이 지나가야 가능합니다. 대수선 10년. 그래서 그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14번에 4번에 10년이 아니라 지금 수직이니까 수직 증축형이니까 15년이죠. 15년이 경과였음을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저기 5번이요. 14번에 5번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하니고요.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이에요. 그 리모델링 하겠다고 오는 공사 시공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아름아름 이렇게 계약서 넘겨주는 거 아니라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정하겠죠. 15번.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에 해당된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자,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세 번째,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아까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설립은 신고, 그리고 그 주택조합의 해산은 신고. 그렇죠? 요것만 외우세요. 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신고사, 그리고 그 주택의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신고. 자, 그래서 3번은 다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요게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인가 대상입니다. 인가 대상. 리모델링은 허가라 그랬죠. 리모델링은 허가고 주택조합은 인가로 갑니다. 인가. 그러니까 신고가 가장 간단한 거고요. 그냥 종이 페이퍼만 적어서 시장군수 구청장에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신고가 가장 간단하고 두 번째가 인가예요. 인가고 세 번째가 허가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게 허가로 가는 거예요. 16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리모델링 나왔어요. 그러면 창립총회 회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그랬는데 해당 주택 소재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 승낙서 이거 아까 필요 없다고 했죠. 리모델링 조합은 이미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80% 이상 이미 내가 갖고 있는데 뭘 누구한테 지금 뭐 사용 승낙서를 받겠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요구할 때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리모델링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니고요. 이건 별표하시고 기억하세요. 자, 지문 자체로 기억하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필요 없다. 자, 3번. 그렇게 외우세요. 17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왔죠? 신고죠? 이렇게 문장 뜨면 자,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자, 설립할 때도 신고, 해산할 때도 신고.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가 아니라 신고.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만. 자, 이게 5년 안에 지금 똑같은 문제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오죠?
우리가 3문제 이상 보고 있어요. 5년 안에 3문제 이상 나오면 올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인가가 아니라 신고다. 두 번째, 17번에 2번.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3분의 1이 아니라 50%입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틀린 문장이죠. 50%로 바꾸시고 외우세요. 자, 임대주택 포함해서 50% 그렇게 외우세요. 나중에 막 다 기억 안 나도 그냥 이렇게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다 보면 기억날 거예요. 시험장에서. 자,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자,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거. 공유는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나 무조건 한 명이죠. 무조건 한 명이에요. 뭐 법하고 상관없이.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1인. 자, 우리나라에 공유라는 이름을 가진 연예인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자, 네 번째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아닙니다. 사망하면 무조건 충원해야 돼요. 사망하면 무조건 충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에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은 일반적으로 다 인가죠? 인가에 적용을 받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외우세요. 추가 모집한 경우에,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를 해야 된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18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일정한 지역에 이제 6개월 이상 살아야 되죠. 그 사람들이 주택 마련이 목적입니다.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옳은 거 틀린 것 같은데요. 1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맞죠? 사망은 무조건 조합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면 다른 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망이 발생하면 무조건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됩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그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아니, 시장군수 구청장에 지금 위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런 것도 맞다. 자, 세 번째.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 자, 체크하시고요.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 결혼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20명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리고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됐다면 당연히 신규 받아야 됩니다. 자, 신규로 받는 거예요.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 모집 공고일 기준 아니죠. 아까 우리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 외우세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외우세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다섯 번째요.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추가 모집이에요. 이번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자, 조합 자체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19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된다 그랬는데요. 1번.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옆에 하나 쓰세요. 직장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직장주택조합은, 자, 해당 건설주택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예요. 두 번째,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당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조합 지금 구성했을 때 돈을 어느 부분 냈는데 만약에 탈퇴했다. 그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몇 명이에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외우세요. 10명을 20명으로 바꾸시고 외우세요. 자, 네 번째,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 50% 이상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이에요. 내가 MBC 뭐 다닌다고 아까 뭐 그냥 어느 그냥 큰 공기업 그냥
뭐 어디, 뭐 대한석유공사? 뭐 이런 데 다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여기 그 직장주택조합 요걸 요걸 이제 설립 인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50%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 석유공사의 직원으로 절반 이상을 채우고 나머지 요 조합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조합을 이렇게 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19번에 4번이요. 지역주택조합은 요거 했었죠? 그리고 5번째 19번에 5번이요.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추모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 5번 같은 경우가 좀 생소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부드럽게 넘어가면 거의 맞는 지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자, 만약에 5번 같은 거 잘 모르셔도 부드럽게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 끝에 조사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지금 보면 19번 같은 경우는 답이 이게 지금 28회 이제 문제잖아요. 작년 거잖아요. 작년 문제인데 답이 지금 3번이죠. 그러면 3번인데 조합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딱 떨어졌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OX 내는 거죠.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재량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답 처리할 때 뭐뭐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들 가운데서 답을 찾으세요. 뭐뭐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20번. 물론 공부를 좀 하시고요. 무조건 처음부터 그걸로 가시면 안 되고. 자, 20번이요. 주택건설자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 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자, 아까 우리 주택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주택토지공사 이쪽에서 이제 발행하는 게 주택상환사채였어요. 그러면 그 상환사채는 원래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원래 양도나 해약이 안 돼요.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니까 이 중간에 양도나 해약하게 돼서 돈을 찾아가게 되면 이거 발행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택 건설 자금을 마련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는 거죠. 자, 1번이요.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1번. 세대원의 취약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습니다. 해약할 수 있어요. 나 이제 그 지역에 안 삽니다. 그 지역에 주택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다시 주택 상환사채 지금 내가 뭐 제3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세대원의 질병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질병치료 체크하시고요. 전원. 이전. 자,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전원이 다 움직이면 이제 나 그 지역에 주택 분양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세대원의 근무로 인해서 세대원 일부 틀렸죠, 벌써. 전원이 아니고 일부. 그러면 일부가 다른 행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약이 되는 거예요. 분양 안 받고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세대원 전원 동그라미 하시고 2년 이상 해외에 삽니다. 그러면 지금 빈집으로 2년 남겨두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게 나중에 공동주택 분양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 종이 쪼가리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다, 해약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 4번의 경우도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해서, 상속은 천하무적인 거죠. 자, 상속하고 이혼은 천하무적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상속 또는 그 이혼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자, 중도에 해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빼시고 다 외우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 이제 첫 진도 나가죠. 네, 첫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